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취재팀장 권순우, 줄여서 압권. 오늘은 기업의 발견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업에 대한 이름은 좀 알지만 실제로 그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를 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사람들은 전자공시의 사업보고서를 찾아보면 된다고 하지만 그걸 일일이 찾아보자니 귀찮기도 하고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해서 제가 기업의 발견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3프로TV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방문했었습니다. 대학 당시에 재벌 회장님은 라면을 먹냐 이런 얘기를 정프로님이 좀 물어보시기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그중에 제가 좀 눈여겨봤던 대목은 SK그룹의 수많은 계열사들 중에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난 중에 어떤 사업 분야에 가장 관심이 많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녹색 산업을 골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녹색 산업이라고 하면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그 외에 녹색 산업이 어떤 분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는 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K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 SK에코플랜트를 통해서 친환경 산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기업들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SK에코플랜트라고 하면은 이름이 좀 낯섭니다. 근데 과거 이름을 들으시면 다들 기억하실 텐데 SK뷰 아파트를 만드는 SK건설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SK건설이 2021년에 사명을 변경했는데 SK건설에서 SK에코플랜트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콘크리트를 짓는 건설회사가 아니라 환경, 재생에너지, 친환경 플랜트를 만드는 그런 회사로 탈바꿈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에코, 환경을, 플랜트, 심는다라는 뜻의 에코플랜트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사업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SK에코플랜트는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최근 2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과연 건설회사가 맞나 싶을 정도의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친환경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사업입니다. 일단 환경사업의 대표적인 분야는 폐기물 산업이 있어요. 폐기물 산업의 어떤 시장 성장성은 앞으로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타날 것 같은데 현재 글로벌 폐기물 시장은 약 55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2030년이 되면 약 886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폐기물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만들 때 주민들의 반대도 굉장히 심해지고 환경 규제도 강화가 되면서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각국 정부가 자신의 국가로 쓰레기를 보내지 마라, 폐기물을 보내지 말라라고 해서 2021년 바젤 협약을 통해서 폐플라스틱에 대한 수출입이 통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은 계속 높아지고 폐기물에 대한 수요는 그러니까 폐기물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폐기물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의 수익성은 좀 더 개선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폐기물은 많아지고 폐기물 시설이 많이 없어서 수익성이 강화된다, 이것만 가지고 친환경 산업을 미래 산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여기에 더해서 폐기물의 자원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어떤 사업 분야를 이제 순환경제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경제 상황을 선형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자원을 채취를 하고 그 자원을 활용해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걸 우리는 소비를 하죠. 그리고 버립니다. 버리게 되면은 버린 물건들의 상당수는 소각이 되거나 매립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비한 이후 분야에 대해서는 뭔가 신경을 좀 안 쓰게 되죠. 뭔가 지저분하기도 하고 별로 이렇게 우리가 관심 갖고 싶지 않은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면 이런 선형 경제에서는 채취를 하고 이 폐기를 하는 과정이 일직선으로 이루어지고 이 선에서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을 선형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환경제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순환경제는 우리가 먼저 에너지라든지 자원을 채취를 한 다음에 채취를 한 것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유통을 해서 소비를 하고 난 다음에 소비된 품목 중에 정말 폐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분야는
폐기를 하게 되겠지만 이 중에서 상당수 우리가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재활용을 하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로 재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생산 단계로 돌아가는 이렇게 순환하게 되는 그런 경제를 순환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폐기물이 다시 자원이 되니까 이게 폐기물 사업자가 과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만들어진 폐기물을 다시 자원이나 에너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광산업이라든지 유전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우리는 도시광산이나 도시유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폐기물 사업자들이 이제 폐기물 사업을 하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순환경제 시대에는 폐기물 사업자는 다시 한번 자원을 만들어내는 광산 사업자, 재료 사업자, 원재료 사업자, 에너지 사업자가 되는 부분들이 순환경제의 굉장히 큰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 SK건설, 건설회사가 어떻게 순환경제를 하거나 환경사업자가 된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SK에코플랜트는 국내 1위 종합환경기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았을 것 같은데 SK에코플랜트는 국내 최대 친환경 기업인 EMC홀딩스를 1조 2천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EMC홀딩스라는 기업은 과거 그 환경시설관리공사라고 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여기서는 전국에 1189개의 수처리 시설과 소각장, 매립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M&A 시장에서는 볼트온 전략이라는 걸 써요. 볼트온 전략이라는 거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 뭔가 회사업을 인수한 다음에 이 사업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슷한 업종에 있는 산업들을 추가로 인수하는 그런 것들을 볼트온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K에코플랜트는 이 친환경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EMC홀딩스라는 가장 큰 회사를 1조 2천억 원에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 7곳을 무려 7천억 원을 들여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처리 분야에서는 국내 1위 사업자가 됐고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소각장을 가지고 있고요. 매립지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종합환경 분야에서 1위 사업자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사업 같은 것을 과거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국내에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순환경제가 되면은 폐기물 자체가 자원이 되고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 교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SK에코플랜트는 국내에 있는 폐기물 사업장들을 인수한 것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탑티어 기업 싱가포르에 있는 테스를 인수했는데 무려 1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테스라는 기업은 북미, 유럽, 아시아 21개국에 43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종합환경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장점으로는 전자제품 폐기물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은 일단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이 주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제품을 이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수작업을 통해서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으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 기판에 보면은 그 기판에는 뭐 예를 들면은 그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같은 거는 배터리에 함유가 되어 있고요. 금이나 은, 구리 같은 부분들도 전자제품 안에는 소량이지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어떤 전자제품들을 다량으로 수집을 해서 선별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을 다시 캐낼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면은 그 전자제품에서 캐낸 어떤 금을 모아놓은 겁니다. 금을 모아서 여기에 금괴를 다시 만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전자제품 폐기물에 비해서 재활용이 되는 비중이 고작 17%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발전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니즈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현재 5천만 톤 규모에서 2030년이 되면 약 7,400만 톤으로 그 거래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60조 원에서 170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러면 아세안을 중심으로 해서 북미, 유럽으로 연결되는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테스 그리고 국내에서 EMC홀딩스와 볼트온 전략으로 되어 있는 그런 폐기물들을 합친다면 글로벌한 종합 폐기물 회사, 글로벌 환경경제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말레이시아의 최대 환경 기업에는 셈바이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말레이시아 국영 기업, 국부 펀드가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여기에 지분을 30% 정도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도 가장 많은 매립지와 가장 많은 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리고 이제 최다 폐기물 처리 라이센스, 이 폐기물 사업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국가가 관리하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셈바이로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있고 유일하게 지정 폐기물 소각 및 매립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레이시아의 어떤 거점을 새로 만든다는 차원에서도 말레이시아 최대 종합환경기업인 셈바이로의 지분 30%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자제품 폐기물뿐만 아니라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미국의 그 어센드 엘리먼츠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이미 최대 주주가 돼 있고요. 중국의 배터리 소재 기업 중에 1위 회사가 CNGR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배터리 전구체 관련한 그 양극재를 만들기 전에 이제 사용되는 소재인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인데 여기와 함께 유럽에서 합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 전자제품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에서 나오는 배터리 전자제품에는 노트북, 스마트폰, 대규모로 따지면 서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테스라는 기업의 장점을 따졌을 때 이 서버라는 품목은 단순히 폐기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서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그 고객사와의 신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어떤 금융회사가 관리하던 어떤 서버가 폐기물로 나갔다가 그 안에 있던 데이터가 유출이 돼서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테스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에서 전자제품 폐기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 서버, 고객사들과의 관계, 얼마나 잘 깔끔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폐기물 사업장을 인수를 해서 매립이라든지 소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종합적인 환경회사라고 좀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폐기물 사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일단 소각장 같은 경우는 사실 소각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걸 태우고 났을 때 좀 대기 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소각장의 기술적인 특성들을 보면은 일단 폐기물이 어떤 성격의 폐기물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몇 도의 온도에서 태우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폐기물을 어떤 온도로 소각하느냐에 따라서 대기 오염 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의 감에 따라서 해왔다 그러면 이 소각장을 인수한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폐기물을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서 인공지능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소각로의 온도를 점검을 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소각장의 온도가 꽤 높아진 시점 지금 온도에 이런 물질을 태우는 게 좋습니다 라고 시그널이 나오면 거기에다 소각장에다 집어넣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 여기에 대한 그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CO2 배출량이 66%가 감소하고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는 넉스 이거를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가 36%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폐기물 사업장을 인수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받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솔루션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여기 폐기물에 대한 대기 오염을 줄이고 그리고 이 효율성을 높이는 건데 우리가 소각장 같은 경우는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온도에서 발생하는 열을 다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을 활용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다 온수를 공급한다거나 이런 식의 열병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도를 조절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소각장의 효율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증기 발생량이 2% 정도 증가를 했고 소각장의 출구 온도도 한 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각장에다가 이런 솔루션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대기 오염 물질은 훨씬 적게 나오고 효율성은 굉장히 높아지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볼트온 전략을 통해서 SK 에코플랜트가 전국에 가장 많은 소각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내에 AI 운전 최저가 솔루션을 인천과 충남 그리고 경북, 경기도 광주 지역에 있는 소각장에 적용을 함으로써 소각장의 효율성은 높이고 대기 오염물질은 낮추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아까 폐기물이 나왔을 때 그 폐기물을 가지고 다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순환경제의 연결고리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그 소각장에서 다 태우고 남은 재가 있어요. 그걸 소각재라 그러는데 이런 소각재는 매립장으로 갑니다. 그럼 매립장에 가서 묻어두는 거죠. 그리고 매립장에다 묻어두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정말 자연이 알아서 썩게 만들어주는 그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소각장에서 나온 소각재를 가지고 아스팔트 보도블록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서 앞으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각재를 활용해서 보도블록을 만들게 되면은 일단 소각장 입장에서는 매립장에다 매립을 하려 그러면 매립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매립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요. 보도블록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보도블록의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원래 버려야 되는 소각재를 다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보도블록의 재료비가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매립이라는 거는 인류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거든요. 폐기물을 처리하는 마지막 방법인데 매립은 결국은 어떤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이게 다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환경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소각재를 매립하지 않고 보도블록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그 SK 에코플란트에 취재를 하러 갔다가 들었던 얘기인데 사실 폐기물 산업 같은 경우는 이른바 3D 산업이라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고 영세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기반보다는 인간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인력 중심의 시장이 돼 있고 자본 규모가 작다 보니까 뭔가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뭔가 폐기물이 발생을 했을 때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과거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다 그러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폐기물이 좀 나왔다. 그러면은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를 해서 혹시 거기 뭐 소각장 뭐 태울 시간 있나요? 아니면 매립장에 공간 있나요? 라고 해서 어느 소각장에 있습니다. A 소각장에 저희는 오늘 뭐 시간 꽉 찼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 하고 B에 또 전화해서 거기는 공간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게 현실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옮기는 그런 그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면은 다시 이번에는 폐기물을 운반해 줄 수 있는 그 기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혹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톤의 폐기물을 옮겨갈 수 있나요?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전화로 하고 있었고 얼마나 옮겨가고 있었는지를 이제 엑셀표에다 수기로 기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SK 에코플랜트는 이제 대규모 자본을 투자를 해서 이 폐기물 산업 그리고 친환경 산업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각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그런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뭐 온라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폐기물이 이만큼 있는데 혹시 지금 내가 소각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매립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 시간에 이거를 운반해 줄 수 있는 기사는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모바일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뭐 지금은 택시도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안 돼 있었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폐기물 분야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외면해 왔던 시장이고 소규모 자본들이 중심으로 움직였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단순히 좀 더 편리해졌다, 효율적으로 했다 이런 걸 넘어서 과거의 의성 쓰레기산 사건 같은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돈을 내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은 사업자가 정말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가서 돈을 내고 비용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몰래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산처럼 쓰레기를 사놓게 되면은 그런 사업자들은 큰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폐기물 관련한 데이터들을 직접 할 수 있고 디지털화한다면 이런 불법적으로 쓰레기가 투기가 되거나 적정하게 않은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폐기물 분야가 친환경 산업으로 발전을 하는 단계 그리고 이 부분에서 대기업이 진출해서 자본 투자를 하고 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을 적용하는 그런 방식들은 지금에 있는 폐기물 사업을 훨씬 고도화함으로써 순환경제의 어떤 생태계를 구성하는 그런 작업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은 기업들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아파트나 이런 데 살 때 우리 그냥 아파트 경비실 앞에 있는 분리수거함에다 이런 걸 만들어 분리수거 장소에다 분리수거를 하고 나면 우리는 그게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없잖아요. 그런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서 나왔던 폐기물을 직접 처리를 해야 되고 이거를 수월하게 처리하는 비용을 직접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 에코플랜트가 만들어낸 요 폐기물의 어떤 디지털화된 그런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쿠팡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굉장히 많은 포장재 같은 것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그 반품됐던 물건들이 뭐 폐기가 된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폐기물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발생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디지털화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쿠팡에 적용을 해서 폐기물의 데이터화를 통해서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지금 쿠팡에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는 수처리 분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물을 버리고 나면 그 물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보통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아까 전에 그 SK 에코플랜트가 EMC 홀딩스를 비롯한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국내 1위 수처리 사업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1,000개가 넘는 수처리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공공하수들을 처리하는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하수를 처리하는 것들보다 좀 더 고도화를 시켜서 산업해수를 처리하는 기술들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SK 에코플랜트는 SK그룹의 계열사들이잖아요. 거기는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다양한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해수는 산업의 특성에 맞게 좀 더 고도화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서 진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더 고도화시키면 초순수라는 거는 정말 깨끗한 물이잖아요. 근데 이 물은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는 초순수를 사용합니다. 여기가 반도체를 몇 나노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물에 들어있는 분자의 띠클, 어떤 파티클 같은 경우도 반도체에 훼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초순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용했던 물을 다시 초순수로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공정을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물을 재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수월해지겠죠. 그러면 이를 통해서 물을 사용하고 방류하지 않는다. 와, 이것도 정말 약간 좀 되게 행복한 상상이겠죠. 그리고 재이용, 방류를 하지 않고 재이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한 물을 우리가 뭐 집에서 사용해서 뭐 거기에 거품이 있다거나 그런 거를 보내고 방류하지 않고 이걸 깨끗하게 걸러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물의 순환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기술들에 대한 기술 개발들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지금 가장 눈앞에 보이는 기술 중에 하나는 폐수 처리 분야의 이제 신기술 분리막 MABR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꼭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프로펠러를 막 돌려서 거기서 이제 그 기포를 발생시키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신기술 분리막을 잘 만들어서 이 소재를 통해서 물을 깨끗하게 걸러내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물을 정수할 때 들어가는 전력 사용량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고요. 이 신기술 분리막 같은 경우는 듀폰이라든지 플러언스 같은 글로벌 소재 업체들만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SK에코플랜트는 국내 업체인 퓨어 엠비텍과 함께 이 신기술 분리막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분리막을 개발하게 되면은 공공 하수 처리장을 한 1,000여 개 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적용을 해서 수처리 분야에서도 산업 고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너지 사업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건설사가 에너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거는 예를 들어서 발전소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콘크리트로 발전소 건물을 짓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사실 에너지 사업을 직접 하려 그러면은 단순히 콘크리트 빌딩을 짓는 설계 기술을 넘어서 그 안에서 발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SK 에코플랜트는 그냥 콘크리트 빌딩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발전 사업자가 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수소 연료전지 분야입니다. 수소 발전소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부품은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수소와 산소를 더하면 전기와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물을 전기 분해하는 것들을 좀 실험해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전극을 꽂아서 넣으면 거기서 수소와 산소가 발생을 하죠. 반대로 산소와 수소를 연료전지 안에서 결합을 시키면 전기와 물이 나옵니다. 이게 수소 연료전지인데 발전소라는 거는 이런 수소 연료전지를 대량으로
탑재를 하게 되면은 그 발전소 안에 연료전지가 있고 여기에 수소를 주입해주면 공기에서 산소가 결합되면서 거기서 전기가 나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40년까지 연료전지 발전 분야에서 약 8기가와트 정도 규모의 발전 설비를 만들어낼 계획이에요. 이거를 뭐 원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최신 원전 같은 경우에 원전 한 기가 약 1.4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8기가라고 한다면은 원전 한 6기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전력을 수소 연료전지를 통해서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전지가 국산화가 되지 않으면은 국내에서 돈을 들여서 국내 발전소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 기술인 연료전지를 외부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SK 에코플랜트는 2019년에 미국의 블룸에너지라는 회사, SOFC 방식의 연료전지를 만드는 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해서 블룸 SK 퓨어3라는 것을 생산을 했고요. 이 수소 연료전지를 우리나라 구미 공장의 생산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구미에 있는 SK 에코플랜트와 블룸에너지 합작사인 블룸 SK 퓨어셀입니다. 이 블룸 SK 퓨어셀은 2021년 50메가와트 정도를 생산을 하고 2027년이 되면 400메가와트 규모로 생산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게 전기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우실 건데 여기서 그 한 100메가와트 정도 규모라 그러면 한 달에 한 350kWh 정도 쓰는 그 4인 가구 기준으로 21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게 100메가와트입니다. 근데 2027년까지 400메가와트 정도라면 대충 가늠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 연료전지 분야에 대해서 연료전지를 만드는 회사, 발전용 연료전지를 만드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떤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발전용 연료전지를 로드맵에 따라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블룸에너지와 SK 에코플랜트의 합작사인 블룸 SK 퓨어셀 같은 경우는 누적 수주 규모가 1조 7천억 원 규모에 달하고요. 현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료전지의 핵심 기술을 블룸에너지에서 받아온다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글로벌하게 판매를 할 때는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고요. 블룸에너지가 있는 미국에서 건설을 하게 되더라도 EPC 여기에 이제 설계를 하고 건설을 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독점 사업권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들을 국산화하는 계약들을 체결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블룸에너지의 연료전지가 연료전지 하나만 딱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 공기를 주입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메탄가스를 거기에 수소와 산소를 분리한다거나 하는 다양한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그 연료전지 외의 부품들을 국산화하는 것들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됐던 그런 부품들은 블룸에너지의 연료전지가 전 세계에 수출이 될 때 이 시스템에 함께 탑재가 돼서 전 세계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일단 연료전지 발전의 장점을 보면은 SOFC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 가장 높은 연료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발전소라 그러면 저 멀리 어딘가에 엄청난 규모의 석탄 발전소, 가스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굉장히 먼 길을 손배전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연료전지 발전 같은 경우는 소규모 분산 전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이 그 연료전지 발전소예요. 이게 발전소입니다. 이렇게 디자인 깔끔하게 돼 있는 이런 발전소에서 특별히 뭐 대기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과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의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터빈을 돌린다거나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뭐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분산 전원이 가능해집니다. 소규모 분산 전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역별로 내가 필요한 지역에서 사용할 만큼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에는 8곳의 공공부지에 38,000 가구가 사용하는 가능한 발전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발전소를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서 전력을 쫙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로 필요한 만큼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는 설비들을 갖추고 그 안에서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24시간 365일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이게 지금 그 재생에너지가 뭐 친환경 에너지라는 건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은 해가 떠 있을 때 발전을 해야 되고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 때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간헐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연료전지 발전소 같은 경우는 수소를 주입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정적인 전력 발전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대규모 서버들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에는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SK 에코플랜트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인천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GDS라는 회사는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 센터 기업입니다. 중국의 어떤 최대 데이터 센터 개발 운영 기업인데 여기가 인천에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전력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석탄 발전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ESG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여기서 깨끗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허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에서도 좀 자유롭고 24시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여기 연료전지가 굉장히 적합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연료전지를 가동을 하게 되면은 열이 나옵니다. 열이 나오면 그 열을 그대로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열을 그 물을 따뜻하게 데펴서 그 따뜻해진 물을 지역에다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동해의 부평 레포츠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연료전지 발전 SFC 기반 연료전지 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저기 레포츠 센터이기 때문에 그 옆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럼 수영장에 어떤 온수라든지 난방 같은 거를 공급을 할 때 이거를 별도의 에너지를 들여서 뭐 가스를 들이거나 아니면 전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SFC 발전소에서 전력을 만들어내고 같이 나온 열을 이용해서 온수를 공급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좋아진 점 중에 하나가 블룸에너지의 SFC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미국 지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여기서 전력을 생산해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물을 데펴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따뜻한 물을 멀리 공급하려면 그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멀리 공급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분산형 발전소 근처의 어떤 지역으로 바로바로 온수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열병합 설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개발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열을 생산해서 지역에 온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은 그 소규모 분산 전원이 가능하다는 점과 합쳐서 그 지역에 열을 좀 더 공급해서 따뜻한 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이렇게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고 산소와 수소를 만나게 하면 전기가 물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SOFC 연료전지 발전의 역반응은 거기서 물을 가지고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간헐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기를 저장하거나 운송을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 전기를 보관하는 용도로 수소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한 다음에 이걸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 형태로 만들게 되면 이거를 이제 보관하거나 아니면 운송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수전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SOEC라고 얘기합니다. SOFC의 역반응에 있는 건데 이것도 SK 에코플랜트와 그 블룸에너지가 함께 생산 실증 사업에 이번에 성공을 해서 호주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풍부한 호주를 중심으로 이 수전회기를 통해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수소로 보관하는 그런 SOEC에 대한 생산 실증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풍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저것 참 많이 하죠.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이 풍력 발전소를 구성하는 항목들을 보면은 블레이드, 우리가 제일 잘 보이는 풍력 발전의 날개가 있고 요 타워가 있습니다. 요 타워가 있는데 이게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 바다로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요 아랫부분이 안 보입니다. 사실 풍력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터빈 기술입니다. 터빈 기술은 그 전 세계적으로 1위 업체들 같은 경우가 약 12메가와트 정도의 블레이드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8메가 정도를 만드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 터빈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우리가 그 플랜트 같은 걸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기술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탑 레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부 구조물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의 그 바다 한복판에다 꽂아놔야 되기 때문에 30년 이상 그 거친 파도와 바람을 맞으면서도 잘 버틸 수 있는 탄탄한 하부 구조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 중에는 삼광 MNT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풍력 개발사 뭐 덴마크의 오스테드라든지 이런 데 공급할 정도
정도로 굉장한 기술력들을 선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기업 중에는 이 삼강 M&T가 1위 기업입니다. 그런데 SK에코플랜트가 풍력 산업에 대한 에너지 플랜트 기업에 진출을 하면서 이 삼강 M&T에 4,600억을 투자를 해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하부 구조물들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보통 그 육상에서 이 플랜트 구조물들을 쫙 높게 만든 다음에 옆에 보시는 것처럼 배로 실어서 옮깁니다. 배로 실어서 옮겨서 바다 한복판에 이걸 꽂고 탄탄하게 그걸 꽂아 놓으면은 그 위에 타워를 실어서 올리고 그다음에 블레이드를 갖다 붙이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부 구조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그린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그 해상풍력 전문 기업 개발 회사 코리오 제너레이션이라는 데가 있고 또 종합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손을 잡고 울산이나 전남 지역 5개 권역에 한 2.6기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고정식 해상풍력 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에 있는 지역을 잡아서 풍력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이 풍력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거는 어떤 생산의 영역이고 이 풍력 발전소를 만드는 거는 개발의 영역인데 이 부분들을 함께 함으로써 그 어떤 풍력 산업의 어떤 친환경 에너지 사업자로 그리고 거기에 플랜트 사업자로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양광 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태양광 산업에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모듈, 태양광 발전소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전남 지역입니다. 전남 지역은 아무래도 태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쪽에 발전소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소규모 태양광 시설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쪽 전남 쪽에 가보면은 정말 이렇게 규모가 큰 그 태양광 발전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발전소들을 만드는 회사 중에 그 가장 큰 회사로는 탑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탑선이라는 회사에 1,200억을 투자를 해서 이 태양광 모듈과 발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베트남 프로젝트를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베트남에다 태양광을 까는 그런 사업들은 베트남 회사가 합니다. 이 베트남 회사인 나미솔라가 그쪽에다 프로젝트를 깔게 되는데 그러면은 SK에코플랜트는 여기서 태양광 산업으로 뭘 하는 거지? 라고 한다면 여기에 CDM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CDM 사업. CDM이라는 사업은 청정개발체제라는 사업인데요. 이게 UN 기후변화 협약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의무를 안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배출하는 탄소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탄소 배출권을 내가 획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베트남에 가서 하고 있는 이 태양광 프로젝트는 이 태양광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참여를 통해서 여기서 발생한 탄소 배출권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산업을 직접 모듈을 만들고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할 수 있는 CDM 사업에 대한 운영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베트남에서는 태양광 산업을 CDM 방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뭔가 폐기물 사업과 에너지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런 폐기물 산업과 이 친환경 산업과 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비롯한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다 묶으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 모습이 바로 이제 솔루션 사업의 형식으로 오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부산의 에코델타 시티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산 지역에 약 5조 4천억을 투자를 해서 디지털 도시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요. 여기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증강현실 그리고 5G 통신 네트워크 같이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접목된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한 미래 도시의 전력 생산을 예를 들어 석탄 발전으로 한다. 이러면 뭔가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안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사용되는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있어서 이 에너지 사업자로 SK에코플랜트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다양한 기술들, 연료전지 발전이 적용이 되고요. 어떤 건물이라든지 주택에는 지붕 태양광이 적용이 되고 여기에 열전 발전이라든지 지열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자립 도시를 건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 자립 도시라는 거는 지금 외부에서 가스라든지 전력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전력을 그 도시 안에서 만들어내고
그 도시 안에서 활용을 함으로써 에너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SK 에코플랜트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사이즈를 줄여서 건물 단위로 가다 보면은 과천 리버필드에 있는 아파트 주민 시설이거든요. 근데 주민 시설을 보면은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되라는 느낌도 있지만 뭔가 좀 디자인이 기존에 보던 것과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건데, 이 건물은 국내 최초로 제로 에너지 건물 1등급 인증을 받은 빌딩입니다. 이 빌딩은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 태양광 등을 이용해서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을 합니다. 전력 생산을 하고 여기에 고단열, 고효율 냉난방, 그리고 LED 조명, 고효율 LED 조명들을 활용을 해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 자체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최소화하고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더라도 그 건물 자체가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로 에너지 건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제로 에너지 건물의 어떤 1등급 인증을 받은 시설이 과천의 위버필드 아파트의 주민 시설입니다. SK 에코플랜트는 기존의 SK 뷰라는 형식으로 아파트를 만들어 왔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런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들을 활용해서 친환경 아파트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아파트 브랜드로 드파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건물을 지을 때 외관이 얼마나 예쁘냐, 사람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집중했다면 앞으로 미래 도시, 친환경 도시, 친환경 건물로 갈수록 에너지 소비는 최대한 줄이고 자체적으로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외부에서 전력을 받아오는, 외부에서 가스를 받아오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영역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그 콘크리트를 그냥 짓기만 하는 그런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 건물 안에서, 이 도시 안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외부의 의존도를 얼마나 낮추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플랜트, 에너지 플랜트의 어떤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건설 같은 경우도 SK건설이던 시절에 단순히 만드는 것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생산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여기에 대한 에너지 플랜트, 건물, 도시를 만드는 이런 기업으로 탈바꿈함으로써 미래의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도시를 훨씬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떤 미래 도시에 살게 될까요? 아니, 어떤 도시에 살고 싶으세요? 지금 도시가 아름다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버리는 물건, 폐기물들이 어딘가에는 모여 있고,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깨끗할 수 있는 거지, 결국은 남에 의존하지 않고는 그 도시와 건물,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고 우리가 자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면 이런 식의 어떤 경제 구조는 앞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할 거다라는 게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 도시 안에서 순환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서 폐기물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원을 채취하고 에너지를 다시 사용하고 이런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화석연료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게 아니라 재생 가능한 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활용하고 여기에 수소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의 저장과 운송, 그리고 24시간 365일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들을 갖춰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는 지금의 어떤 건설 사업의 어떤 영역을 벗어나서 환경 그리고 에너지 사업에 대한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미래의 어떤 전망이 투명하고 뭔가 발전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콘크리트 중심의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에코플랜트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그 사업 모델들은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굉장히 많은 투자 그리고 장애물들에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변화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이게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이 함께 이런 생태계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 도시 그리고 우리 미래의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SK 에코플랜트 말씀을 드린 거는 이 기업에 대한 소개이기도 하지만 친환경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진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친환경 산업의 어떤 미래와 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에코플랜트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포트폴리오가 친환경 사업을 설명하는데 꽤 괜찮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SK 에코플랜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예, 저는 기업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이게 기업을 가면 살펴보다 보면은 그 기업들은 미래에 유망한 사업, 수익이 잘 나올 것 같은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분야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방향,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그런 미래와 관련된 측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이제 미래에 그려왔던 그런 모습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그 압권 기업의 발견을 통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이런 기업들의 어떤 투자와 미래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지를 한 번씩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압권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권선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